나이스 게임 TV. 자, 영천교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뒤로 앉으셨어요? 이게 인체공학적으로 그 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란히 병렬로 쓰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거든요. 이게 좀 바꿀까요? 아니, 좀 앞으로 앉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좀 앞으로. 마이크가 좀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카스맨 김홍선님과 네. 존버만 김용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만나게 됐는데, 소감 한 마디씩 카스맨님부터. 네. 본인 소개랑 또 기억 못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네. 지금 저는 그 개공 교수로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김홍선, 카스맨 김홍선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그 합격 방송을 제가 보다가 30분쯤 보다가 그 연구 미팅이 있어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쯤 나올 때까지만 해도 좀 안정권이었어요. 근데 끝나고 보니까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제가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홀스님이 이가은될 뻔했다라고 이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굉장히 안정권이었는데 막판에 밑에 있는 사람한테 표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마 그 찍었던 분들도 좀 약간 놀랐었어요. 존버만님도. 예, 안녕하세요. 그 지난번에 울트라 리스크 하나 남기고 네. 사라질 뻔했던 그 프로백스 자칭 프로백스 존버만입니다. 존버만 김용균입니다. 네. 어땠어요? 다시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방송을 하는 줄도 몰랐어요. 그 GPD님한테서 그 단톡방으로 메시지가 왔을 때 했구나 딱 해가지고 찾아보니까는 생각보다 제가 든 감정이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놀라움이었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었어요. 왠지 이 정도만 얘기하면 좀 느낌이 오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때 했을 때 이제 본인이 이제 프로 백수로서 프로 백수를 좀 청산하고 외국에서 뭔가 일자리를 뭐 하면서 뭔가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플랜은 어떻게 지금 아직 가동이 안 됐나요? 아니면? 그 플랜은 사실 항상 제 마음속에 원대한 꿈 같은 원더랜드 같은 데인데 엘도라도고. 근데 이제 사실 그 시기 때는 제가 외국의 어떤 처자와 그러니까 국적까지만 얘기할게요. 대만의 어떤 처자에게 제가 빠져서 혹시 뭐 트와이스 쯔위한테 혼자 빠진 거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죠? 저 근데 원스예요. 불편하거든요. 아니, 쯔위는 아니죠. 쯔위는 제가 감히 손댈 수 없는 저 어딘가에 있는 존재고 다른 세계 다른 차원에 있는 존재고 현실 속의 여자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외국에서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실제로 그 사이에 필리핀도 여행을 다녀왔고 그냥 좀 이제 글로벌하게 좀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나의 리스크를 위해서 했었는데 이제 짜게 식었어요 지금. 짜게 식어버리고 사랑도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사는 낚시 없어요. 낙이 없는데 낙이 사라졌어 이제. 뭔가 이렇게 의욕적으로 야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존무룩합니다. 존버만 심으로. 존버만 심으로. 네, 그렇죠. 발음 좀 안 좋네. 존무룩은 조심해야 별로 안 될 것 좋네요. 맞네요. 존나 시무룩하다는 거 맞으니까. 자,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 카스맨님께서 재밌는 화두를 좀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 카스맨님이 준비한 아이템이 왜 서울 집값은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진보 정권에만 오르느냐. 이게 신기하거든요. 노무현 때 엄청 올랐고 맞아요. 이명박 박근혜 때는 올리려고 하는데 다시 떨어졌어요. 맞아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잡으려고 하는데 또 막 올라요. 왜일까?
저도 신기하거든요. 맞죠. 네. 예, 저도 이거를 그 9월 13일에 네. 부동산 그 대책 이후로 네. 뭐 그 뒤로 이런 얘기들이 되게 그 전후로 많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왜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만 되면 강남 집값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느냐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거는 어디 근거가 있는 자료는 아니고 제가 그냥 머릿속에 그 뇌피셜이에요. 이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보통 지금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수요와 공급 얘기를 많이 해요. 집을 사려는 사람과 네. 집을 팔려는 사람. 근데 집을 팔려는 사람은 별로 없고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살려는 사람은 많으니까 집값이 오른다. 당연한 얘기죠. 네, 그게 기본적인 네. 이론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근데 저는 그 안에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투자와 투기의 차이. 네.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그렇죠. 결국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한 네. 나누면은 내가 맞아요. 하면 투자하고 남이 하면 투기입니다. 네. 그래서 다들 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나는 갭 투자라는 투자를 한 거죠. 사실 갭 투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네. 누가 봐도 명백히 갭 투기인데, 근데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투자고 어떻게 해야 투기일까? 어떻게 해야 주식 투자고 어떻게 해야 주식 투기일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결국 내린 결론은 네. 그 소비자가 그러니까 수요자가 공급자를 직접 찾으면 투자인 것 같고 중간에 누군가 브로커가. 껴있으면 투기. 그렇죠. 그것도 나누는. 네. 네.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맞아요. 저는요 이게 네. 네.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또 확률 게임. 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면은 네. 투기가 되는 거고 투기고. 리스크가 좀 많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네. 리스크가 적다 하면은 이건 네. 투자가 되는 거예요. 생각했어요. 높으면 투기. 네. 뭐 그럴 그렇게도 수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되게 좋은 얘기인 게 네. 사실 여기 신도림도 9.13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 네. 미치게 막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쵸. 여기도. 근데 여기가 누가 가격을 올리냐면 네. 안 보고 집을 사는 사람들. 네. 집을 보지 않고 그냥 계약을 해요. 나오면. 네. 근데 그거를 누가 해주느냐? 강남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이 네. 여기 와서 계약을 해요. 집주인 네. 만나서. 그렇죠. 이건 투기죠 완전히. 네. 그래서 저도 그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네. 예전에 그냥 조용히 이제 지들끼리 이제 뭐 그 블록체인에서 지갑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캐가지고 이렇게 할 때까지는 투기라고 보기엔 좀 힘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 브로커들, 거래소들이 끼기 시작을 하고 거래소 말고 또 다른 그 개인적으로 이 거래에 대한 정보를 주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전 투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빠르게 그 이득을 따라서 움직이고 중간에 이제 그 거래하는 그 브로커 역할. 네. 브로커들이 많아질수록 투기에 가깝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굉장히 그 부동산 컨설턴트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네. 좋게 얘기를 해서 그 뭐 옛날에는 뭐 복부인들도 있었고 네. 아무튼 그 중간 그 거래하는 그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크게 산업이 발달을 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플레이어가 3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한 명은 수요자, 네. 한 명은 공급자, 중간에 그 브로커. 네. 근데 중간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득이 뭐냐면 이 사람은 누가 사건 누가 팔건을 떠나서 일단 가격이 오를수록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법이 그래야 수수료를 많이 받아갈 수 있으니까. 퍼센트 거래된 금액의 네. 퍼센트로 먹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강남에 부동산이 네. 엄청 많은 거예요. 네. 하나만 돈이 되니까. 팔아도 네. 짭짤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아는 형이 강남에서 되게 큰 부동산 거기서 일을 하는 형 한 명을 알고 있는데 최근에도 동탄에 100억짜리 건물을 팔았다고. 와, 그러면 수수료가 얼마야? 그러니까 기업형으로 움직이고 그런 좀 이제 그런 그 형인데 1년에 3-4건 정도만 해도 그렇죠. 충분히 먹고 산다. 네. 넉넉하게 먹고 산다라고 네. 하는 그런 형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구입을 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만을 가지고 파악하면 안 된다. 저는 중간에 브로커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브로커 산업의 규모 그렇죠. 이게 굉장히 포인트군요. 네, 아하.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그럴싸해요. 네, 네, 되게 뇌피셜입니다. 네, 정말 그럴싸합니다. 네. 제가 듣기에도 그쵸. 고개가 끄덕이게 되는. 근데 이 브로커들이 진보 정권이나 보수 정권 때는 신나요.
왜냐면은 지방 개발이나 네. 이런저런 토건 사업들이 막 물밀듯이 막 생기거든요. 네, 그때는 네. 네, 뭐 이명박 때나 박근혜 네. 때도 그렇죠. 토건족들을 네. 먹어 살리기 위한 네. 정책들을 많이 그렇죠. 남발하는 수준으로 막 갔었으니까. 그러면 브로커들은 신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4대강이라고 하면 4대강 라인을 따라서 팔 물건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럼 돈 있는 사람한테 브로커들이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갑니다. 여기에 투자하시면 대박입니다. 네. 얘기를 하면 이제 거기에 이제 가는 거죠. 브로커들이 전국으로 놀아요. 그럴 때는 전국 각각 곳곳에 이제 저평가된 우량주들, 저평가 우량 땅들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게 저평가되었지만 이거 사면 10배, 100배 오릅니다 하는 그런 땅들을 막 찾아가지고 가고 이거 그럴듯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포장을 해서 이제 네, 보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강남이나 어디 사는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땅으로 돈 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 돈을 은행에 넣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돈을 주식에 넣으려고도 하지 않고 어디 땅을 살까, 어느 건물을 살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런 진보 정권이 되면 토건 사업들이 상당히 규모가 축소가 됩니다. 네. 그 축소가 되면 결국은 지방에 뭔가 개발 건수가 있어야 이 사람들도 뭘 만들어가지고 팔아먹는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는 계속 사야 되고 누군가는 계속 무언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해야 자기네들도 수수료를 떼어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 개발되는 데가 없으니까 강남을 물고 늘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네. 굉장히 네.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저도 사실은 이제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네. 그렇게 집값을 잡으려고 뭐 세금 때리고 온갖 규제를 막 때려 박는 정권에서는 네.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네.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때는 집을 뭐 빚내서 집 사라 막 이렇게 하는데도 집값이 그렇죠. 막 떨어졌었거든요. 그렇죠. 야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네. 이런 어떤 진단은 네. 되게 개연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네요. 역시 날카로운. 네. 단순히 그래서 신뢰. 요즘에 보면 지방에 개발을 하지 않고 그리고 서울에 그 강남을 막아놨잖아요. 네. 일단 그 대출 규제를 함으로써 물건을 사는 걸 막아놨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브로커들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 무슨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죠. 요즘 어떻게 하고 있느냐 슬슬 생각을 해봤더니 요즘 나오는 기사들은 지방 아파트 죽는다.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정부에서 지방은 좀 규제를 풀어주고 지방 완화하는 정책을 하나를 내주면 네. 우리가 잘 포장해가지고 돈의 전주들에게 이거를 잘 팔겠다라는 거를 노리는 거라고 저는 어느 정도 네. 언론과 그렇죠. 이 부동산 네. 시장의 네.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그렇죠. 요 브로커들과의 네.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런 기사이다. 네. 저는 그렇게 맞아 떨어지지 않나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그 신문 기사 보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을 해요. 요즘에 네. 광주가 아파트 값이 어느 동네가 미쳐가지고 네. 이거는 정말 그냥 단순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움직이기에는 네. 너무 그렇죠. 비싸더라고요. 네. 예. 막 10억 넘는 아파트들이 네. 광주에 광주 사는 사람들은 네. 그 동네만 이렇게 거기에 있는 뭐 특별한 동네 그 아파트만 엄청 놀라서 네. 다들 좀 미쳤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광주 자체가 부동산이 그렇죠. 광주나 대구나 부동산이 네.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근데 맞아요. 대구도 막 네. 그 일정 지역에서는 지역만. 특정 지역은 막 네. 거의 서울 집값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집값을 잡으려면 결국에는 그 투기 자금과 브로커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물길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예. 조금 들기는 해요. 아. 궁극적으로 여기를 규제를 한다고 해도 이게 그 여러 사람 먹고 사는 그 입이 달린 문제거든요. 여기서도 그 죽인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되게 어려워요. 이 산업 규모 자체가 크고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어느 방향으로든 무엇이든 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0억짜리 땅을 팔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건물을 팔았다. 그분 바로 고객이 되어서 뭘 살까 하고 물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떤 건물을 이제 추천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게 다른 그 건물을 사고 이 건물을 판 사람은 또 다른 건물을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쇄작용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절대로 이거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막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 그렇죠. 이 투기 자금에 네. 대한
투기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네. 고민해서 그 물꼬를 좀 터줘야 된다. 네. 이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방식으로 해야 강남의 집값도 빠지고 그렇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조금 그 어느 부분은 이제 건설이나 그런 경기를 좀 살리고 싶은 그런 포인트가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런 쪽으로 약간 그거를 잘 이제 브로커들을 잘 이용을 하고 브로커에 대한 규제 같은 것도 조금 뭐 생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브로커 시장을 좀 축소를 시키든지 네. 이 수요와 공급만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브로커 시장들을 같이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거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와, 생각 못했어요. 네. 이 부동산 시장의 일명 복덕방 주인들, 복덕방 네. 사장님들의 규모, 그렇죠. 이 사업 규모와 네. 종사자들의 숫자 뭐 이런 것들을 네.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든지 가서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뚝뚝 던져줘야 된다. 네. 맞기만 그렇죠. 하면은 또 서울과 집중되는 데만 가격이 또 오르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퍼지거든요. 강남이 네. 오르는 걸 왜 막으려고 하냐면 네. 강남에 오르면 서초 이렇게 뭐 옆으로 퍼져 나가다가 네. 강북 이렇게 점점 다 비싸지는 거예요. 네. 강남이 여기가 30억인데 우리는 네. 15억은 받아야지 이렇게 그렇죠. 되는 심리가 네.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 일반 시장이라고 하면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럼 수요자는 최대한 싸게 사고 싶고, 수요자는 최대한 싸게 사고 싶고, 네. 공급자는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고, 요 네. 두 개가 맞닥뜨려서 균형 가격이 형성이 돼요. 네. 근데 중간에 브로커라는 플레이어는 거래 대금과 거래량만 많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싸게 파는 쪽에 편을 들고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은 사람들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한 게임이 아닌 거죠. 이미 네. 시작부터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수요를 잡고 뭐 공급을 잡아가지고 요거를 맞춘다?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요즘에 이제 그 변호사들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네. 부동산 쪽에 변호사들이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가 그게 약간 제동이 한번 걸렸었던 네네. 사례가 기억이 나는데 네. 변호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네. 이거는 거래 건수로만 수수료를 매겨야지 네. 거래 금액으로 수수료를 매기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는 한 번 거래하는데 부동산 업자들보다 훨씬 더 정확한 법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고 금액과 상관없이 우리는 건수로 돈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쪽에 들어갔다가 네. 부동산 업자들 그 북독박 손을 들어줬어요. 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게 그 거래 금액 대비 퍼센트로 그 네. 수수료를 매기는 게 네. 사실은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 매매를 해주는 건으로 그냥 매겨야 네. 부동산 업자들이 네. 싸게라도 많이 팔아야지 이득이 되는 네. 구조로 바꿔야지 사실은 네. 수요자 중심의 네.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텐데 네. 지금은 네. 전체 금액 대비 수수료이기 때문에 네. 공급자 위주의 부동산 거래 시장이 형성이 된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서비스나 가격도 사실 서비스거든요. 싸게 해주는 것도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간에 그 브로커라는 거는 이 수요자와 공급자의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서 거래 금액이 커졌을 때 이득을 보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그냥 윤활유 역할이 아니라 좀 더 오버하는 그렇죠. 자기 스스로의 존재감을 자꾸 만들어내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부동산 업자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사장님 얼마까지 받아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물건을 가져와요. 네. 자기는 이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맞아요.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받아드릴게요 이러고 팔아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네. 보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비싸게 살 수밖에 없네. 그렇죠.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제가 이제 부자 동네 사는 사람으로서 이제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네. 그 진보 정권 때에 네. 집값이 오히려 오르고, 네. 그리고 보수 정권 때 집값이 오히려 약간 그만큼 올라가지 않거나 아니면 내려가는 그런 네. 기현상에 대해서 네. 그렇게 깊게 생각은 안 했지만 네. 제 부족한 지식으로 좀 생각을 네. 해본 결과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가장 근본적인 건 현 정권이 네. 어떤 정책을 피려면 네. 그 정책의 성패는 결국 감수성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정책의 이제 그 시의 대상이 될 사람들의 감수성을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게 정말 포인트라고 보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네. 언론은 친화적이지 않느냐, 아. 언론 친화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게 많이 갈린다고 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적인 판을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네. 지금 여기 카스맨님이 조사해온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사례 중에 하나겠지 전체 체스판을 다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전체 흐름을 만들어가는 건 네. 언론이 얼마만큼 현재 정권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느냐 아. 그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좀 봐요.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똑같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박근혜 정권이 했느냐 문재인 정권이 했느냐에 따라서 이 감수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언론들이 통일대박을 외쳐졌을 때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보수 정권이 네. 4년 전에 통일대박 이랬었는데 똑같은 당시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것들을 해주고 있는데 네. 같은 신문사가 한 입으로 다른 말을 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거를 우리 일반적인 대부분의 그러니까 바쁘고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는 일반인들은 그 기사를 보고 뭐야 통일 이거 왜 하는 거야? 그렇지. 비용 많이 들어가고. 비용 많이 이거 왜 그런데 불과 4년 전만 해도 통일 대박 꼭 해야 된다. 성장의 동력 뭐 이랬었잖아요. 맞아요. 아.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아. 이 정권이 하는 건 다 족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아. 이 정권이 하는 부동산 정책도 족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개구리 심리가 발동을 하듯이 거기 활동하는 플레이어의 심리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언론의 그런 성향은 돈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이래 어떤 그런 취향이나 그렇죠, 기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것도 그렇죠. 굉장히 일리 네. 있습니다. 네. 언론사도 사업이니까 네. 자기들한테 돈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좀 더 맞는 거겠죠.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에 이제 국민들이 많이 똑똑해져서 네, 이 조중동에서 선동하는 기사들에 사실 잘 안 휘둘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이것도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건데 네, 정치적인 프레임이 아예 안 먹혀요. 네 맞아요. 근데 먹히는 게 뭐냐면 경제 프레임은 아직도 먹혀요. 그 중에 그쵸. 부동산만. 네, 부동산이 민감하죠. 특별히 잘 먹죠. 부동산은 정말 잘 먹혀요. 그냥 내가 기사를 어디가 너무 막 이런 거예요. 어딜 가니 헉 이렇게 타이틀을 써. 아, 네, 하루 사이에 뭐 이런 거 써요. 네,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돈이 와라락 몰려요. 맞아요, 실제로. 그렇죠. 이게 맞아요,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이런 어떤 프레임을 짜려고 열심히 기사를 썼을 때는 요즘엔 안 먹히거든요. 맞아요. 지금 잘 먹히는 게 부동산은 네, 바로 돈이 몰립니다. 네, 이게 심리가 조급해지면 네. 돈이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언론들이 지금 신나서 쓰는 게 부동산 기사예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일석이조죠. 네. 그 땅값도 지키고 올리고 그리고 싫어하는 빨갱이 놈들도 물먹이고 이것만큼 좋은 꽃놀이피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앞으로도 계속 이 정권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 정책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감수성 때문에 언론사와 친하지 않은 친할 수가 없죠. 언론사와 친해지려고 노력하면 안 될까요? 얘네들이 원하는 거를 좀 해주면 되잖아. 정권이. 노력을 하죠. 네. 4년 전에 통일대박 외쳤길래 그래 우리의 시대의 아젠다는 통일이야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북한한테 나라 팔아먹는 놈들 이런 프레임을 씌우잖아. 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너는 존재 자체가 불쾌해 이거예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상태 같은 거죠. 그 노무현 정권 때 그거 기억나요. 그 이원복 교수 저 진짜 먼 나라 윤나라 정말 좋아했거든요. 다들 네. 먼 나라 윤나라로 많이 네. 저도 어렸을 역사도 때 많이 봤죠. 배웠죠. 그분이 네. 서울대 신문 늘 이렇게 거기서 이제 만평을 그리시는데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했었을 때 만평을 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야, 부산 선거한테 경남 선거인가 부산 선거인가? 부산 선거였다. 부산 선거한테 서울대가 졌습니다. 그 프레임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죠. 너희 같은 놈들이 집권하는 것은 우리 같은 높으신 분들에게는 모욕감을 준 거야. 네. 그런 게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네. 경희대 따위잖아요. 따지고 보면 미안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경희대가 진짜 나쁜 대학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봤었을 때는
야, 대통령 하려면 서울대도 좀 나와주고 또 해외에서 또 박사학위도 좀 나오고 좀 뭔가 이렇게 자 그럴듯한 좀 이렇게 프레임이 있어야 되지 않냐 했는데 야 뭐야 문재인 이 사람 빨갱이잖아 뭐 빨갱이 자식이잖아 노무현이랑 한패였어 어우 그냥 싫어 그냥 싫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네. 분명히 있죠. 네. 네, 그 감수성을 네. 염두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 언론과의 관계에 따라서 부동산이 또 이렇게 네. 오른다라는 것도 네. 나름 또 설득력 있는 분석으로 네. 보입니다. 제가 또 언론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했었던 게 네. 그 요즘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하잖아요. 언론은 믿을 네.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파워는 어디에 있냐면 네. 그 선빵을 때릴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분석을 할 수는 있어도 일단 맞고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언론의 파워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슈를 선점할 수 있고 언제 어느 때나 자기가 먼저 때리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맞는 사람은 맞고 나서 나중에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한 분석이 나올 때쯤이면 이미 잔뜩 얻어맞고 그렇죠. 다른 이슈는 네. 이미 넘어갔고 나는 네. 상처를 그쵸. 의혹을 해소는 네. 했으나 네. 이미 상처 투성이가 돼 있는 상태. 네. 티모와 가렌의 싸움이네요. 티모는 먼저 실명으로 때렸잖아요. 먼저 맞고 잔뜩 여기 맞은 가렌 다음에 유저씨잖아요. 티모 만날 때 어떤 기분 드세요? 뛰어가다 버섯 밟고 네. 농락당하잖아요, 솔직히. 게임을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탑소를 할 때는 항상 원거리를 합니다. 먼저 때리고 봐야 되는 거. 선빵이 중요해요. 감수성 문제거든, 이거. 왜 오늘은 감수성 빌런이 돼가지고 근데 되게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집값이 왜 진보 정권에만 오르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저도 있었어요. 이거를 저도 한번 이것저것 고민을 해보면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왜 네. 그런지 했는데 카스맨님의 분석 굉장히 일리가 있었고 근데 여기에 사실상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았던 존보만님의 날카로운 그쵸. 이건 언론과의 어떤 감수성의 문제다. 네. 와 이거 굉장히 네, 일리 있어요. 날카로웠어요. 되게 설득력이 있었던. 그리고 네. 아까 좀 선빵 때리는 거 외에도 장점이 뭐가 있냐면 네. 제가 이제 가끔씩 밖을 나갈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가끔씩 나가죠. 가끔씩. 백수니까. 네. 이유가 없이 안 나가죠. 네. 근데 이제 나가서 이제 뭐 몸이 어디가 불편할까는 병원을 간다거나 네. 아니면 하다못해 놀러 가서 뭐 KTX 할 때 대합실이라던가 이거 네. 보면은 겨우 켜져 있는 거는 뭐 있잖아요. 종편 같은 데서 네. 뭐 MBN 같은 데는 좀 양호해요. 음. 뭐 이제 저 강남에 있는 병원 같은 데를 우연히 제가 갈 때가 있어요. 네. 제가 강남 뭐 이게 뽀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역류성 식도염을 잘 치료해주는 병원이다 보니까 거기 가는데 네. 거기 있는 원장님이 TV조선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TV조선을 맞아요.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어요. 갈 네. 때마다 보면. 네. 근데 그런 거를 계속 듣게 되면 사람이 그렇죠. 견물생심이고 네 맞아요. 계속 듣다 보면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딱 되게 돼요. 네. 그 뭐랄까 양으로 밀어붙이는 데는 아직은 네. 다른 그러니까 SNS나 언론 매체들은 TV조선이나 조중동이나 이런 기존에 있는 매체들과 그 체급을 비교해봤었을 때 그 파급력은 확실히 커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죠. 부정을 하려고 해도 그럼요. 워낙 양이 많으니까. 그럼요. 그거는 분명히 있고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정권의 지지율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정말 많이 이제 뭐라 그래야 지 의식이 성장이 느껴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는 지표나 여론조사를 통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많이 네. 똑똑해졌구나. 네. 이제 깨달음을 좀 많이 얻었구나라고 생각하다가 이번 추석에 어른들을 갖다 만나고 했는데 아직은 똑같아요. 달라진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그 우리끼리만 똑똑해졌다 막 이렇게 네, 으쌰으쌰하는 그런 거죠. 거예요. 네. 50대들이 많이 달라진 거죠. 아, 네, 맞아요. 기존에 네. 우리가 한 10년 전, 20년 전의 50대와 네. 지금의 50대가 확 바뀐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른들을 만나러 가면 다 60대들이니까 네, 네. 60대들은 똑같아. 근데 네. 이게 시간이 좀 가면 60대들이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전에는 여론조사 할 때 60대 이상이었어요. 예. 20대, 30대, 40대, 40대, 50대, 그다음 60대 이상 이렇게 쳤거든요. 네. 나중에는 60대까지 하고 70대 이상을 따로 둬야 되는. 60대도 그 안에 뭔가 분명히 여론의 어떤 그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60대 이상의 특히 이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문재인이 북한에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네. 거기 한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네. 하는데 이분들의 생활 패턴 좀 가까이 좀 예. 마이크에 좀 가까이. 네. 네. 이분들의 생활 패턴을 보면은 이해할 네. 수 있습니다. 생활 패턴을 보면 네, 일단은 TV를 키면 TV조선이나 네. 이제 좀 편한 방송들을 보죠. 네. 그분들에게 편한 방송들을 보고 종편이 왜 어른들이 좋아하느냐면 주시청자들이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어르신들이 나오는 잡담 토크쇼가 많아요. 맞아요. 무슨 동치미 아, 이런 거. 맞아요. 저도 많이 봐요. 동치미 알토란 막 이런 거 말토란 엄청 이런 거 좋아해요. 아궁이 자기야. 예, 자기야. 예. 진짜 그거 어른들이 엄청 좋아하는 맞아요. 어른들이 나와서 젊은 사람들 막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부 갈등 이런 아, 거 아, 고부 해가지고. 갈등 해가지고 저 죽일 놈이야 죽일 놈이야. 그러니까 선과 악이 좀 뚜렷해요. 맞아요. 보면은.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샌드백용 패널들이 있고 네. 이제 때리는 패널들이 있는데 네. 또 보면 끝나고 나서 이제 악수를 할 것 같아. 아 미안해. 내가 좀 맞아요. 방송이라서 어쩔 수 없었어. 약간 이런 네. 느낌. 네. 근데 이제 그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만지면 뭘 보나 딱 저도 이제 어머니가 이제 네. 나이가 있고 딱 해가지고 딱 보면은요. 이제 카카오톡에 단톡방을 이제 많이들 봐요. 요즘에. 네. 근데 단톡방에 올라온 것들을 보는데 보면은 뭐 이제 막 심각한 것들 막 올라와요. 맞아요. 단톡방 진짜 네. 장난 아니에요. 그 가십거리들이면 좀 다행이에요, 차라리. 뭐 연예인 가십거리 이런 것도 많이 보시는데, 근데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뭐 교회 쪽에서 특히 많이 뜨는데. 교회가 가짜 뉴스에 퍼지는 원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종일 총편을 보고 핸드폰을 만지작만지작하는데 보는 게 단톡방에 올라오는 게 그런 거다. 그러면 세상이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저희 어머니한테 좀 고마운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핸드폰 게임을 좋아하시거든요. 핸드폰 게임이 나은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왜 다른 아줌마들이랑 비교해 보면은 저희 어머님은 핸드폰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가 올라가는 거 이런 거 보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시간을 많이 안 쓰세요. 그러니까는 좀 약간 좀 더 뭔가 톨러러블 하셔서 이제 어머니들끼리 모인 데서 이제 아들놈이 떠드는 거랑 합쳐가지고 얘기를 했다가는 이제 뭘 맞고 돌아가지고 용준아, 내가 너 말한 대로 얘기했다가 아주 곤욕을 치렀다 이러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는 오늘도 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집에서 어머님이나 이제 부모님께서 이렇게 하실 일이 없고 소일거리가 없다라고 느껴지시면 좀 뭐랄까 컨텐츠를 같이 공유해서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아니면 그러면 가짜 뉴스에 휘둘리게 된다. 아니면은 보시는 것들이 아. 뻔해요. 아.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되게 가짜 뉴스가 되게 그럴싸합니다. 네. 보면 맞아요. 제가 정말 그 교회를 대한민국 기독교를 원래 이제 기독교를 많이 까고 그랬지만 극혐하는 게 노인네들끼리에 모여가지고 단톡방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엄청 퍼나르는데 그거를 처음에 준 게 막 장로님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믿어. 그렇죠. 이게 엄청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막 보면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쌀값이 몰라요. 그렇죠. 쌀값이 오르는구나. 쌀값이 올라요. 지금 네. 쌀값이 올랐어요. 네네. 이제 가짜 뉴스에 뭐가 있냐? 문재인이 북한에 쌀을 다 퍼줘가지고 지금 쌀값이 오른 거다. 네. 몰래 쌀을 다 퍼주고 있다. 네. 이게 돌아서 아줌마들은 맞아, 쌀값이 요즘에 너무 올랐어. 문재인이 뒷구멍으로 쌀을 북한에 퍼주고 있구나. 그걸로 핵 만들겠구나. 이러고 있는 거야 또. 그러니까 그게 먹히는 게 먹혀요. 그러니까 그게 먹히는 세대와 안 먹히는 세대로 이제는 좀 이제 구분이 되어 가고 네. 있는 중이죠. 네. 네.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네. 막 그 가짜 뉴스가 있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 구독자 수도 엄청 많고요. 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뭐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일단은 JTBC가 박근혜 뭐 태블릿도 가짜고 다 가짜고 조작으로 다 이렇게 된 거고 네. 문재인 정권도 조작으로 탄생한 정권이고 네. 이거를 우리는 탄압 핍박받으면서 진실을 알리고 있다. 네. 이러고 있는 거를 믿기 시작하면 네.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 거죠. 네. 네. 이게 보면 유튜브 트렌딩 그거 보면 나오잖아요. 네. 맨 위에는 이제 애들용, 네. 그 애들용 뭐 도티나 뭐 그런 네. 게 쫙 컨텐츠 있다가 일정 한 10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짜 뉴스들이 쫘르륵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거 보면은 진짜 뭐 영국 남자 이런 거 말고는 살아남는 그런 다른 게 없어요. 컨텐츠 모든 컨텐츠가 다 그 가짜 보수 뉴스 쪽, 그러니까. 보수 쪽 예. 가짜 뉴스로 해서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수십만이 나오고. 맞아요. 저도 그쪽으로 한번 장사를 해볼까요? 근데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다 유튜브에서 돈을 버는 거가 아니야. 아, 네, 저도 그거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싫어요가 많으면 네. 유튜브에서 돈을 안 줘. 안 준다고. 왜냐면은 광고주가 좋아하지 않는 컨텐츠구나 해서 광고로 집행하는 돈을 깎아요. 저기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그게 뭐 한 번 조회당 뭐 1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네. 한데 정확하게 많이 얼마 준다고. 주는지는 몰라요. 네. 유튜브가 그 정보는 다 숨겨놨어요. 이번 달 얼마 그냥 이렇게만 아, 얘기해서. 이렇게 나온 거 이제 네. 단가는 안 나오는 거죠. 네. 뭐 찾아가서 보실 필요는 없고 혹시 보게 되면 가볍게 싫어요 한번 누르고 나오면 네. 그냥 되는 것 같아요. 그거 하니까 갑자기 떠오른 게 요즘 남초 사이트 그러니까 엠팍이라고 합시다. 네. 엠팍에 가면은 빈 댓글 운동이라고 아세요? 아, 그거 혹시 좀 아시나요? 빈 댓글 운동이야? 댓글 아예 안 달. 그 댓글 알바들이 그 어그로를 잘 끌어야 그만큼 그 나오는데 페이가 나온대요. 아, 그러겠죠. 글 하나를 써더라도 댓글이 막 100개, 200개, 300개 불타오르면 아. 성공한 어그로니까. 근데 빈 댓글을 달면 이게 그 글 자체가 카운팅이 안 된다라는 해가지고 알바들을 연맥이기 위해서 빈 댓글을 올려라 하는 그런 이제 운동이 지금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인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요즘 좀 되게 자주 보여요. 그게 아마도 그런 정보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해봤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정보를 확률이 그럴 것 높아요. 같아요. 이거 네, 이러면 네, 네. 엿먹는다. 맞아요. 내가 해봤을 때 네. 이랬을 때 돈이 안 나왔다. 뭐 이런 거를 정보를 뿌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빙성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맞아요. 예. 그냥 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기 힘들잖아요. 뭐 맞아요. 이런저런 거. 그냥 그런 거 볼 때마다 싫어요나 이상한 거 보면 이런 거 하나 눌러주고 근데 이제 그게- 나오면 되죠. 네. 그게 퍼지면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라는 대통령을 내렸잖아요. 네. 이게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굴러갈까? 그래도 탄핵은 불가능하겠지였어요. 탄핵이 네. 아니라 그냥 우리의 불만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까도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계속 붙고 묻고 전국이 막 다 네.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진짜 촛불 대신 창 들어서 민중 봉기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런 거의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다 한 것처럼 처음에는 나 하나 가지고 돼. 이렇게 다들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퍼지니까 되잖아요. 음. 그래서 뭐 빈 댓글이라든지 이런 거가 내가 하나 단다고 뭐 달라지겠어가 아니라 돼요. 사실 진짜 달라지는 맞아요. 걸 우리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되는구나. 네. 저도 그 광화문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랑 와이프랑 한번 갔었는데 저는 이제 사람 많은 데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네. 사람 많은 곳에 간다는 것 자체를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뭐 피서철의 어떤 휴가지, 예, 그런데 휴양 이런 데를 엄청 싫어해요. 극혐이죠. 사람이 많다 그러면 일단 싫어. 음. 아무리 재밌어도 아무리 맛있는데도 줄 서서 밥 먹는 거 엄청 싫어하고. 근데 이제 거기는 역사의 한 순간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정말 그랬죠. 박근혜가 네. 탄핵 당할 것 같아.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네. 역사의 순간에 현장에 있어 보는 거는 뭐 중요하다. 좋은 교육이죠. 교육적 목적으로도 그래서 사진 하나 좋았죠. 찍고 네. 애들은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이때가 이런 거였다. 네. 너희들이 분명히- 거기에 있었다 이런 거가 분명히 역사책에 기록될 네. 순간이니까요. 네. 그건. 그렇게 현대사로. 네. 분명히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었던 거니까 전체 어쨌든 나 하나만으로는 별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빈 댓글이든 뭐든 이런 거 효과가 네. 있을 겁니다. 네. 자, 일단은 부동산 얘기는 조금 했으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좀 해보고 존보마님이 프로듀스 48을 떠나보내며 예. 나머지가- 여기 있는 분들 네. 다 열심히 봤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열심히 봤죠. 저도.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지금 1부 계속 예. IBI의 추억. 네. IBI는 뭐죠? 아 진짜 갑자기 눈물 좀 닦고 시작했어요. IBI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약자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I believe it이거든요. 네. 줄임말인데 네. 사실 그거는 나중에 갖다 붙인 거고 네. 일반인이란 뜻이었어요.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 이게 왜 나왔냐면 IOI는 합격한 애들의 모임이잖아요.
IBI는 떨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떨키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누가 좀 드립을 치듯이 만든 표현이 IBI였거든요. IOI의 마이너 버전으로 IBI. 근데 이제 이게 전통이 돼서 그 떨어진 애들을 다 그냥 IBI라고 부르는. 해서 처음엔 그랬었다가 점점 이제 어떤 특정 몇 명으로 축소가 돼서 실제로 그 멤버들이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즌 2의 남자들 보면 JBJ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의 어떻게 보면 시초 같은 그룹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도 원어원 말고 떨어진 애들끼리 모여서도 데뷔를 했다는 거죠. JBJ도 데뷔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크게. 그래 남자애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예, 저도 잘 모르지만 근데 JBJ 어원도 어떻게 보면 IBI에서 나온 거거든요. 제가 예. 저도 이게 프로듀스 101 시즌 1 때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저 얘기를 아는데 11등까지는 데뷔를 했는데 12등부터 아쉽잖아요. 아쉽죠. 못 잃어. DC에서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IOI 대신 IBI 하고 일반인이라고 하면서 막 포스터도 만들어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거 하면 대박이겠다 하고 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만들고 나니까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죠. 그거 좀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시즌 1 때. 제가 IBI 팬으로서 그리고 IBI 멤버였던 이혜인 양에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한마디. 이해는 시즌 1 때인가요? 안 보셨어요? 시즌 1 잘 안 봤어요. 근데 진짜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이혜인이라는 그 캐릭터는 정말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눈물 없이는 진짜 그 스토리를 못 들을 정도로 기구하고 불운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꽂혔잖아요. 저는 그녀의 팬이잖아요. 살려야 한다. 거기서 시작했죠. 제가 DC에다 글을 안 쓰거든요. 근데 DC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또 어떤 글이냐면 감수성을 건드린 글들 있잖아요. 야, 이혜인은 왜 이렇게 이혜인은 피해자다. 악편의 그러니까 PD의 편집의 피해자. 그러니까 흔히 악편. 악마의 편집. 그러니까 안준영 개새끼라고 얘기하고 싶은 안 PD님 죄송합니다. 제가 안준영 PD님에 대해서 좀 약간 감정이 있는 게 이제 이혜인 형. 안준영 PD는 제가 봤을 때는 천재죠. 아니 적폐예요, 적폐. 근데 천재예요. 아니죠. 이 그래요? 사람은 자본의 개. 찍어놓고 자기네들이 몰고 가면은 다 되니까는 대중화이기를 개돼지로 하는 자본의 개예요, 안준영 PD는. 적폐라고 저는 정확하게 말. 이번에 아이즈원이요. 성공은 하겠지만 성공하면 본인이 거 봐. 나는 다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안 돼요. 근데 있잖아요. 그 악편 얘기에서 지금 나오는 건데 지금 뭐라 하면 답이 없어요. 왜냐면 시청자들이 그 일거수일투족 48시간에 무슨 CCTV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한 명을 그리고 약간 본인이 신이라고 착각할 것 같아요. 그 만드는 동안에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면 투표가 나오고 얘가 순위가 올라가고 그럴 거봐 수 있죠. 이러면서 편집하면서 얼마나 우리 일반 대중들을 쥐락펴락하는 재미에 그렇죠. 우리들은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저 같은 이제 마이너한 사람들은 아니야 혜인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러고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감수성과 여론을 근데 그 또 진짜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이혜인 양 같은 경우는 저 캐릭터 어떻게 잡혔냐면 그 김세정이라는 그 아시죠? 김세정이 이제 시즌 1에 이제 히로인 중에 한 명인데 지금 뭐 유일하게 잘 나가 활동하고 있는 3주 중에 사람이잖아요. 한 명이죠. 제일 잘 나가는 건 이제 청하. 그러니까 하나 같던데 청아도 요즘은 청아가 제일 성공했고. 그렇죠. 왜냐면 예능이나 이런 데 꾸준히 나오고. 근데 어쨌든 그 정도 나온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근데 김세정의 그 시작을 그러니까 퀸세정의 그 첫 제물로 희생양을 삼은 게 바로 이혜인이에요. 저렇게 악마 같고 독재자 같은 이혜인을 실력으로 찌발라가지고 올라가 우리 퀸세정 짱짱걸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되게 그냥 나쁘고 기억이 난다. 나쁘고 추억이 기억이 나네. 그리고 뭔가 별명이 해틀러였던 것 같아요. 예 맞아 해틀러 그래서 제네럴 해 기억났어. 누군지 기억났어. 제네럴 헤인 스팅이 맞아. 기억이 났어. 저도 가물가물했는데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프레임이 씌워지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죠. 잘 못 벗어나요. 안 되죠. 근데 진짜 hengel에 있는 사람들도 노력 많이 했고 저도 진짜 노력을 했는데 40승까지 떨어졌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까지 올라서 17등 그 정도에서 끝났어요. 근데 사실 보면은 본인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됐겠죠. 왜냐면은 근데 그 보면 프로듀스 1 때는 되게 초반부에 보면 드립들이 많아요. 막 출연자들이 좀 튀고 싶고 하다 보니까 드립들이 많은데 이제 첫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의 분량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카메라를 무서워하고 그러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정도까지 편집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현장 분위기와 전혀 다른 분야로 방향으로 가니까 영상이 맞아요. 나가고 시청자들 반응이 나오니까 네. 이러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이혜인 씨가 나쁜 새끼 아이 그냥 개새끼예요. 그 프레임 때문에 한 여자의 한 연습생의 미래가 그리고 캐릭터가 정해져 버렸어요. 떨퀴, 독재자, 지밖에 모르는 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김치년 뭐 많아요. 나쁜 부정적인 수식어 붙이면 다 말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의 팬이잖아요. 근데 또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DC를 주로 활동을 하잖아요. 이런 팬덤은 그 김유식 씨 아시죠? 유식 대장이라고 불리우는 김유식 씨가 그때 프로듀스를 되게 열심히 왔거든요. 최에픽이 그분 최에픽이 박시연이라는 여자였는데 하필이면 이혜인이랑 또 갈등 구조를 하는 캐릭터였어요. 그러니까 유식 대장이 박시연을 편을 들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또 뭐랄까 엎친 데 덮친 격 이런 느낌이 다는 거죠. 네. 그 이혜인이 약간 냉미녀상이라서 캐릭터 그러니까. 잡기가 조금 편했던 것 같아요. 악역으로 잡기가 외모가 이제 되는 차가운 느낌. 네. 약간 뭐 저는 기억을 안 봐서 안 보신 게 나아요. 보지 마세요. 이거 알고 보면 진짜 이것만큼 슬픈 게 없다니까요. 왜냐면 그 상황 때 왠지 냉미녀고 뭔가 이렇게 딱 베지터 같은 느낌이잖아요. 카카로트. 네가 날 이길 수 있다 하면서 뭔가 약간 그런 느낌? 약간 프리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인데 그 당시에 이혜인 씨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소속사랑 갈등이 생겨서 소속사를 반쯤 나와 있었는데 그 한번 그렇게 나쁜 이미지가 한번 확 박히고 난 다음에 아예 소속사에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원래 마산 살거든요. 마산 본관 못 가잖아요. 방송 출연 중이니까. 지인들 집에서 옮겨다니면서 출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보면 거기서 막 진짜 막 이혜인 씨 이미지를 보면은 마치 막 그러니까 금수저 같고 뭔가 막 귀족적인 느낌이고 막 이런데 실상은 진짜 정말 그 여자만큼 절실한 사람도 없는데 근데 절실한 사람 갖고 일회용을 써먹고 그냥 싸게 그냥 싸게 이거 버린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를 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김세정을 띄우기 위해서 이혜인을 이용해 먹고 이혜인 캐릭터가 잘 먹히니까 또 써먹어요. 나쁘게. 이혜인 아이돌 학교에 나왔다가 또 떨어졌다고요? 그냥 내가 봤을 때 능력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이돌 학교까지 떨어졌으면 그냥 약간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돌 학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약간 이성의 끈을 잃을 것 같은데 아이돌 학교는 진짜 결정타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 프로듀스 101이 그냥 그러니까 TOP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이돌 학교 때랑 비교해 보면 아이돌 학교 더 진한 조작 방송이야? 이게 먹히니까 아이돌 학교는 진짜 조작 오브 조작이라고. 안 PD 스타일이 먹히니까 거기서 또 이용당한 거야? 최종 회까지 살려다 놓고요. 살려서 드릴게. 어그로가 잘 끌리니까. 하지만 마지막에 있잖아요. 최종 한 명 남는 거 있죠. 하는데 원래 그러니까 9명을 뽑는 9명 제가 숫자 프로미스 9이니까 아마 9명 뽑는 거였어. 9명이니까 구독을 뽑는 자리에 딱 투샷이 비춰지는 거예요. 아이돌 학교에서 나온 애가 그 프로미스 나인이에요? 그렇죠. 투샷이 이렇게 비춰지는데 이혜인이랑 데네랑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뭐 10등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혜인 씨가 몇 등인 줄 알아요? 11등이었어요. 근데 왜 둘을 붙잖아? 그러니까요. 그중에 10등을 붙여놔야 되는데 그럼 10등은 뭐야? 10등은 뭐? 그 10등은 그냥 스킵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되게 웃긴 방송 아니에요? 마치 둘 중에 한 뭐지? 명은 아슬아슬하게 되고 안 되고인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넌 12등이고 넌 9등. 근데 저 이거 방송 끝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 텐션 조졌어요 지금. 제가 진짜 거기서도 어그로용으로 또 이용당했구나 이혜인은. 진짜 웃긴 게 뭐였냐면
마지막 방송에 생방송 문자 투표를 하잖아요. 네. 하도 이게 표가 첫 회 때는 1위였어요. 계속 등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등수가 어떻게 떨어지냐면 점층적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개표 내역을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개표 내역을 공개는 안 하는데 등수는 자꾸 떨어져. 이거 뭔가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혜인이 하도 거기서 너무 못하니까 못하길이라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긴 있었어요. 아니 그걸 부정한 거 아니에요. 뭐 못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일단 투표 내역이 공개가 안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팬덤에서 생방송 투표는 이거 투표하신 분들 인증샷 올려주시면 우리가 추첨을 할 테니까 꼭 좀 올려달라고 해가지고요. 인증을 이제 철저하게 받아가는 조공이 인증 조공 아세요? 인증 조공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빠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 그룹하고 B 그룹이 있어요. A 그룹은 지금 활동 중이고 B 그룹은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A 그룹이 활동할 때는 B 그룹한테 와가지고 이제 막 그러니까 B 그룹 애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이제 놀고 있잖아요, 팬덤이. 이거 화력 좀 지원해줘라. 화력 좀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지원 유세도 했지만 이제 받게 되면은 좀 장난으로 가라로 하지 말고 꼭 진정성 있게 해줘라. 이게 좀 해달라. 우리도 이거 다 검수를 철저히 할 테니까. 진짜 팬덤이 이를 갈고 준비를 했어요. 이게 왜냐면 최종 나중에 어떤 숫자가 나오든 간에 이걸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인증된 것만으로도 1등이었어요. 근데 11등이었다. 이게 10등 하면은 아쉽다라는 소리에 나올까봐 11등 한 건가? 좀 더. 그러니까 왜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팬덤이 팩을 줬어야 되네. 카드 팩을. 카드팩을 줘도 의미가 없는 게 1등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이미 내정해놓고 한 거 아니냐, 공개를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종합해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이게 좀 IQ 세 자릿수의 인류라고 한다면 킹리적 가심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심이 그렇게 강하게 들 만큼의 우리가 의혹 제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엠넷은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죠. 해명을 한답시고 내놓은 자료들이 다 조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 막 6회차, 7회차, 8회차 투표 내역을 막 공개를 했어요. 근데 봤는데 보면 이게 무슨 등차 수열처럼 돼 있어요. 숫자 배분이.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되게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 뭔가 탑3 애들에게 막 한 40% 정도 표가 모이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되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등차 수열이 아니라 표 분포가 뭔가 이렇게 주주 날축하잖아요. 저기에 채팅창에 미네네 전살남님이 이혜인 살려는 DC에서 인증 검수했었대요. 그때 본인도 참여했었대. 감사합니다. 현장 검수요? 이거 사건이었어요. 이게 사건이었다. 이거 진짜 왜냐면 아이돌 팬덤들도 조작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맞아, 근데 맞아. 이게 너무 대놓고 생방송에서 조작을 하니까 이제 팬덤이 막 여기저기다 언론에도 제보를 하고 난리 치니까 이게 나중에 기사화도 되고 하니까 엠넷에서도 이게 불똥이 털어져가지고요. 결국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떻게 했어요? 엠넷에서 AS 해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야, 저절로들 했었는데 또 AS 해줘. 그러니까 킹리적 가심이 이게 맞는 게 지네들이 떳떳하면 그냥 9명만 시팅해주고 나머지 떨키 늘어나서 해라 이게 맞잖아요. 근데 떨어진 몇 명을 또 뭐랄까 엠넷 그러니까 그 스톤 뮤직이라는 그 소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엠넷이랑 이렇게 되게 제휴를 맺고 프로미스 나인의 소속사이기도 하거든요. 다른 유닛을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이혜인 양의 뭐랄까 개인적인 SNS가 다 클로즈가 돼요. 그러니까는 뭔가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그리고 1년이 지났죠. 언제 나오니? 사랑은 있니? 밥은 먹고 다니니? 저 이래만 하고 가면 안 될까요? 진짜 이거 텐션 조졌어요. 아니 누가 이혜인 양의 인생을 100이 책임져 줄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94년생이에요. 아, 웃겨. 내년이면 26이야. 입술 떨지 마. 입술. 저 이거 진짜 어떤 방송이나 어떤 매체 나오면 꼭 이건 한 얘기하고 싶었어요. 진짜 이혜인 양의 그 일대기를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준다면. 근데 그러고 보니까는 이게 프로듀스 48에 스톱뮤직도 나왔는데 거기에 이혜인도 안 나왔잖아요. 그 있잖아요. 그 떨키가 안 되지. 우리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얘기 이어가죠. 왜냐면은 요 일본 아이돌 시장과 아이즈원의 미래까지도 우리가 이걸 좀 짚어봐야 돼. 깊이 있는데 이렇게 깊이 있는 방송이 쉽지 않거든요. 정말 깊이가 깊이가 있습니다. 제 인생 최초이다 마지막 덕질이었어요, 진짜. 네, 정말. 자,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염청교 함께하고 계십니다.